자, 시간이 됐네요. 자, 수업 시작할까요? 자, 이번 학기에 그 재정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날에는 제가 뭐 따로 수업을 하진 않고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뭐 그런 것들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수강 신청자들 여러분들 명단을 봤더니 뭐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정학이 뭐 하는 과목인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요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요 책으로 할 거예요. 제가 책이 두꺼워 가지고 좀 찢어 갖고 다니느냐고 껍데기만 가져왔는데 내용이 되게 알차고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재정학과 공공정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2학기에 재정정책을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재정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보통 재정정책 하면 정부의 거시적인 큰 그 정책을 볼 수도 있지만 요 공공정책에 가깝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한 학기에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는 보통 교수님들께서 두 학기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량이 많아가지고 1학기에는 그냥 전통적인 재정학 얘기를 하고 2학기에는 요 공공정책에서는요 뭐 약간 뭐 복지 관련된 의료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난 학기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습니다. 자,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이게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퍼블릭 파이낸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이니까 퍼블릭 팔리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아니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 산업 정책 뭐 이런 얘기 할 때는요 정책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약간 바람직한 상태를 가기 위해서 요게 이제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요 상태로 가기 위한 요 바람직한이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 판단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규범 명제,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할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요 효율성 측면이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퍼블릭이라는 것은 주체가 바로 정부가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경제 활동을 봤을 때 뭐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자가 이렇게 있게 된단 말이죠. 둘이 알아서 뭐 장소를 마련해 줄 테니까 서로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 뭐 그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하냐 그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지만 정부가 개입을 안 했더니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우리가 뒤에 볼 건데 공공재 같은 것들 생산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외부성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시장 안에서 그거를 포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시장이 작동이 삐그덕거립니다. 그 시장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하나의 신호등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격이 삐그덕거리는 거야.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불안정 경쟁 독점처럼 가격에 정보가 반영돼 있는데 왜곡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특히 치유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왜 개입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입하는 그 타이밍, 언제 개입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정부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파이낸스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할 때 금이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 다 금이 들어갑니다. 자금, 금리.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것들은 사실 금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돈 하면은 금만 돈이 아니라 은도 금은 이게 다 화폐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융이 융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쓰는가, 자금의 융통 과정, 이게 이제 바로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재정학은 정부의 주인공이 정부야. 경제활동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할 때 이렇게, 아니 뭔가 우리가 보통 G라고 많이 쓰죠. 정부 지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케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거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가 돈을 쓰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니, 이런 거요. 보통은 텍스를 가지고 조달합니다. 빌리기도 하는데 이 본드 국채 같은 거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미래의 텍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재정학이 뭐냐,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번역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제대로 생산 공급을 못하는 공공재라든가 아니면 외부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책이라는 말을 썼잖아. 근데 이러한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범적인 측면에서 공평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 대비 아니면은 우리가 실업 상태를 대비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복지 관련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평성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도 그렇게 내용이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긴 할 건데요. 책 제일 앞에 좀 책이 찢어가지고 자, 챕터 보시면 처음에 1장에서는요 재정학의 연구 목적 뭐 이런 것들 다룰 거고요. 재정학이 뭐다 이런 거, 그리고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의 분석 방법은요 크게 첫 번째로는 거기 챕터 2장에 나와 있는 게 이론적인 분석 방법이 있죠. 이론적인 도구 요게 있고요. 뭐 그래프라든가 수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증 분석을 이용합니다. 실증적인 도구 요거 통계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챕터 2장, 챕터 3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챕터 4장은 뭐냐면 예산 분석과 적자 재정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우리 가게 살림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정부가 돈을 쓸래 라고 하면요 버는 것만큼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본드도 미래 텍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텍스라고 조세라고 다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밸런스를 맞춘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잘 밸런스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 맞았다 해서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정부의 역할이 자꾸 시간이 가면서 뭐 저 시장 실패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개인도 그런데 하물며 국가도 더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 적자, 적자 재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흑자가 뭐 경작에서 이제 흑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균형이 제일 좋은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자 재정,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쓸 때만 많고 들어올 때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미국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예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역사상 적자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랑도 비슷해요. 근데 사실 미국 내 얘기를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그리고 미국에 미치는 엄청난 세계 경제 전체 충격은 우리나라랑 뭐 다른 유럽도 비슷하게 겪긴 하니까 그 흐름 같은 거 내용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학기 때 이렇게 공공정책, 재정정책 수업을 했는데 들으신 분도 보니까 있긴 한데요. 그 수업 시간에는 요 챕터 1장에 해당하는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3부에 사회보험과 소득 재분배 요 얘기가 3부에 이렇게 파트 3에 담겨 있고요. 요게 1부에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찍고 강의를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하고 2부는 점프하고요. 3부 거기 나와 있는 뭐 사회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원래는 재정학 시간에 요 챕터 1장하고 2부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재정학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2부에 나와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자, 2부를 보시면 거기 제5장의 외부성 그쵸? 대표적인 환경오염과 같은 그런 외부성 문제가 시장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환경오염을 어떻게 나 혼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사회적인 어떤 협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외부성에 대해서 좀 챕터 5장과 6장 그렇게 다루고 해결책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재정학의 관심사가 이제 공공재가 됩니다. 공공재는 민간의 사척재랑 어떤 특징이 있으면서 최적 경장에서 관심사는 늘상 최적이잖아. 이 공공재를 최적 효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사척재랑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이렇게 적자 재정도 자꾸 누적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 지자체도 그렇고요. 뭐 일을 많이 벌립니다. 정부의 조세 수입 재원 조달 방법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야 정부도 민간에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하죠. BC 분석이라 합니다. 베네핏 코스트 분석.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편익과 비용을 같이 고려해서 가능한 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도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 부분 공공사업도 비용 편익 분석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의 방법을 차용해서 가져올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대한민국아 너네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잖아. 한 기업도 아니고 한 소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야 대한민국 너네들은 저 외부성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공공재 이거 뭐 어떤 거를 생산 공급하고 뭐 할 거야? 지금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줄 텐데 돈이 제한됐으니까 야 도서관을 짓는 게 낫겠어? 국립공원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낫겠어? 어디다 돈을 쓸 건데? 그리고 이게 사업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아니 A와 B 다 사업 타당성이 있어. 그럼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하면 국민들의 전체적인 선호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떤 길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민간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그게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시장 하면 이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하는 거. 가격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는 가격이라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야, 이 선호를 어떻게 표출해서 집계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걸요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은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단 집단에 그래서 보통 번역할 때는 선택,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 공공선택 보통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 대의제에서는요 나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주는 뭐 정치인을 뽑는다거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이렇게 뭐 단체장 뽑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공공선택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책에서는요 전통적인 이름을 따서 이거를 정치경제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경제학 하면 뭐 막스니 뭐 체제, 제도 이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보통 주류경제학에서는 요 공공선택 이론을 정치경제학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뒤에 따로 빼기가 그래서 챕터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가운데를 중앙정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요 지방정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의 지방정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챕터 10장에서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지방정부가 보면 이 돈이 별로 없어요. 재원이 좀 많이 되게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보조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거기 이제 챕터 10장 돼 있고요. 우리 책에서는 또 약간 애매하게 넣기가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외부성과 공공재 대표적인 사례가 또 교육이라 할 수 있거든. 교육은요 공공재 특성을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로운 양의 외부성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이걸로 약간 뭐 사례 분석이라 할까 현실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챕터 11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챕터 1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우리가 뭐 플립 러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쫙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재정학 지난번에도 그랬고 재정학 과목을 이렇게 2개를 하게 돼. 근데 제가 똑같은 책으로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아침에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떠들고 오후에 똑같이 떠들면 제가 또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냥 녹음기 틀어주는 게 낫지.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또 재정학이 전통적인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로젠 교수님의 책으로 하고요. 여기 또 이번 뒤에 수업에서는 그루버 교수님 책으로 하는데 요에 이제 더 뜨는 내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 2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난 학기에도 재정정책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약간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들으신 분들은 똑같이 들으신 거지만 요거는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가 1시간 반 정도는 1시간 정도 좀 넘게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오프라인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원래 제대로 된 취지는 뭐냐면 괜찮은 수업이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오프라인에서는 문제풀이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 제일 이상적인 수업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미시 거시 같은 거 할 때도요. 외국에서 뭐 그런 학교도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따라 하긴 했는데 거시경제 수업할 때 제가 수업은 하고 따로 약간 보충 수업이라 할까? 질문 받는 수업 시간을 해가지고 대학원생 조교분이 있어가지고 자 질문사항이 있거나 과제 있는 거 질문하세요. 이런 걸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시간 수업 있고 조교가 하는 1시간이나 등등 수업을 마련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수업이 다 끝나는 6시에 했는데 조교분이 딱 왔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오지 뭐. 질문이 전 없는데요 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거의 파행돼가지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은 또 몇몇 교수님들은 자 오프라인 질문 있으신 분들만 오세요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무도 잘 안 오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거지. 제가 또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막 온라인 강의를 한 1시간 반 넘게 하진 않아요. 어차피 뭐 우리가 진도에 구속될 거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욕심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에 봐야 할 동영상을 막 한 5시간, 6시간 막 올리고 막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재정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 잘 됐네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알겠지만 그럼 다른 시간을 우리가 뺏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짜증나게 한 6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렸네. 그럼 이거를 빨리 6시간을 줄이려고 막 배속으로 듣고 막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온라인 수업으로 약간 이런 것도 올리고 제가 오프라인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자료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하는데 이후에 요 챕터 2부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일부 제가 강의를 올리고 요거는 이제 올리겠지만 올려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1, 2, 3, 4장은 온라인으로 제가 올리고요. 그리고 5장서부터 할게요. 외부성 하고 공공재 하고 비용 편익 분석하고 정치 경제학하고 이렇게 교육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이건 당연히 온오프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아마 한 중간고사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요 3부에 해당하는 얘기는 요거는 재정정책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강의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다른 학교들은 준비가 그때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 성대 이 방법을 배워야지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좀 되게 앞서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화질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등등등 뭐 그걸 대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요 영상 같은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에 맞춰서 제가 파일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약간 유튜브에도 강의를 올리긴 하는데 우리에 맞춰가지고 제가 나중에 업로드를 할게요. 유튜브에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요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학기 때는 뭐 재정정책 수업 들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2학기 때 보니까 제가 재정정책 한 과목을 하는데 그때 또 그루버랑 로젠 책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 중에서 괜찮은 재정학 책이 이중구 교수님 책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하려고 해요. 다음 학기 수업할 때는 혹시 들으실 분은 요거는 다 온라인과 이거 했으니까 그걸로 할 거예요. 나중에 업로드 할 거니까 유튜브에 업로드 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사회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중간고사 때 조금 더 다 못 나가겠지만 여기까지 나가고 이후에는 4부로 점프를 할게요. 4부는 밑에 보면 조세 이론과 실제 텍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챕터 2부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잖아. 외부성과 공공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 등등등 하고요. 요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요 3부가 약간 공평성과 관련한 소득 재분배라든가 뭐 약간 뭐 보험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부는요. 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텍스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18장에는 조세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 조세에 대한 전통적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19장에서는 형평성 함의 해가지고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부담하는데 실제 누가 부담하는가 그걸 귀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텍스를 부과해도요. 경제 원론에서 배우셨겠지만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그걸 전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챕터 19장이 바로 그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 그래서 아니 조세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 어떤 조세가 제일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요. 거기 챕터 20장에 보시면 최적 조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최적 조세. 자, 이게 바람직한 조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람직한 조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걸 다루게 될 거고요. 바람직하다 하는 요 얘기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언제나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한 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약간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초과부담이라고 얘기할 건데 효율성 측면에서 봐서요. 가능한 한 이 비효율성, 왜곡 이런 초과부담, 익세스 버든이라 하는데 요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조세를 찾으려고 할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는요.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할 거예요. 뭐가 바람직하고 공평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부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내라 하고 저소득층은 좀 덜 내고 보조받고 해서 약간 누진적인 그런 조세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누진세 등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걸 다 배우게 되면 자,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 이거를 학습을 하고요. 사람들이 조세라는 충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로 인해 가지고요. 민간 부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예상하고 대비를 해가지고요. 이 바람직한 조세 이렇게 부과했을 때 이게 민간 부분의 어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축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는 거니까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위험의 감수라고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게 되는가 이런 거. 그리고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세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실의 조세에는 구체적인 조세에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 이 소득세가 이제 근로소득세 하면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이자소득세 하면 저축에 미치는 영향 등등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밸류가 추가되는 부분에 세금을 때리기도 하고요. 법인세, 법인소득세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가장 대표적인 요 큰 조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1장은 영상을 제가 해서 주말에 이렇게 참짬이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우리 수업은 외부성부터 할 것이고요. 요 파트 하고 요거는 3부는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끝나면 조세 파트 이렇게 넘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요 좋은 책을 알차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할 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책을 잘 정해 가지고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그 과정 그리고 중간에 레퍼런스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찾아가지고 좀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적은 어떻게 매길 거냐라고 하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요. 늘 그렇듯이 퀴즈나 이런 것들은 안 볼게요.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기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기타가 이제 출석 같은 거 여기 담겨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OT고요. 수강 변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출석으로 할게요. 그리고 출석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 영상도 제가 가능한 한 찍어가지고 아이캠퍼스가 이번에 개편이 됐대. 아직 저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아주 업그레이드 했다고 계속 메일이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자주 활용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뭐가 달라졌는지 아직은 잘 모르긴 해요. 저도 많이 사용은 안 해서. 근데 아이캠퍼스의 영상이 우리 이거 찍는 거라든가 요것도 올려놓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밖에 수업 듣는 것보다 내가 더 알차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메시지나 메일을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겠지. 뭔가 더 알찬 뭐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우리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재정학이고 개인의 선택도 아니 수업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더 큰 유익한 게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 하나 주시거나 메시지 이렇게 뭐 이미 벌써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시면 출석으로 제가 인정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의 다 출석은 많이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제가 혼자 수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루버 책은 읽을 거리가 괜찮은 게 많이 있거든요. 연습 문제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제가 발표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읽을 거리 중에서 괜찮은 발표거리가 있거나 요 연습 문제는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지난 학기는 뭐 아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발표할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공지사항 거기 말고 이제 과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 과제 연습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거 있게 되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뭐 과제에 대한 연습 문제 좀 발표하시거나 뭐 댓글 달거나 등등 그런 거 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반영해서 성적은 매기도록 할게요. 대략 이제 중간고사는 한 40% 생각하고 있고요. 기말고사는 한 50% 이렇게 기타는 한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도대체 몇 점 줍니까? 이게 또 몇 점이라고 꼭 집어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학점이 좀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지난 학기에는 보니까 뾰족한 학점이 이렇게 원래는 상대평가할 때는 이게 몇 개 없어야 되는데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둥글둥글한 거 이렇게 많죠. 둥글둥글한 거 이런 거는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 적당한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왠지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 발표도 이거 우리 제가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해가지고 댓글 중에서 신청받아서 해야 돼.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왠지 중간을 좀 잘 못 볼 것 같고 기말을 잘 못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발표 기회가 있을 때 미리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가 발표한 사람들은 대충 뭐 이렇게 얼굴도 알고 이름도 그 자료 같은 것도 올려놓으니까 약간 열심히 하는 친구군. 이거 여러분들의 요 선호를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점을 받고자 하는지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죠. 이 공공재 문제도 뭐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가로등이라든가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배제성 때문에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거야. 전 필요 없어요. 가로등 왜 가로등이 필요하죠? 해 지기 전에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탱크 미사일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전쟁 그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선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선호를 어필하고 드러내 주시기 바래요. 그게 이제 발표 이것도 있다. 아니면 꼭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앞에 나서서 이런 게 싫고요. 강제로 제가 조를 짜서 발표시키고 이런 거는 저도 싫어해가지고 많이 없앴어요. 예전에는 조 짜가지고 우리 아이캠퍼스에 자동으로 컴퓨터가 조도 짜주고요. 조장도 알아서 정해줘. 그래서 제가 왜 조장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아이캠퍼스가 정한 AI가 정해주는데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우리 시험 보잖아요. 시험 문제가 제가 이상한 거 내진 않고요. 우리 책 뒤에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꼼꼼히 잘 풀어보시면 그거 그대로 낼 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3번 책에 다 있는 연습 문제를 주로 많이 내고 혹시나 조금 뭐 변형하는 게 한두 개 있겠지만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주로 많이 낼 텐데 만약에 책에 똑같이 있는 건데 내가 5번 문제를 빅칸으로 놔뒀다. 이건 뭐예요? 아, 저 뾰족한 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럼 둥글둥글한 걸 드리도록 할게요. 학점은. 그러니까 만약에 뾰족한 거 원하시면 책에는 연습 문제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시험 문제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하얗게 놔두거나 뭐 한 두 줄, 한 줄 써 있지 않고 연습 문제 다 줬잖아.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 제가 신호를 다 드렸는데 그걸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뭐 다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예, 첫날은 그냥 한 요 정도? 이렇게 재정하기 뭐다? 교재 준비하셔서 그냥 우리 하나하나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 기회가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고 시험 공부는 뭐 지금부터 할 건 아니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면 시험 범위가 그 배운 데까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 뭐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다른 과목까지 준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저 뒤에 조세 전부 다 진도가 못 나갈 수 있거든요. 못 나가게 되면은 저 뒷부분은 제가 뭐 시간 날 때 찍어가지고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려놓거나 하면은 그거 쭉 보시면 이 책 한 권 잘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네. 뭐 없어도 상관없긴 하죠. 근데 뭐 교재에 있는 게 뭐 낫지 않을까요? 없으면 멍하니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옆에 친구랑 같이 해도 되고 그거는 편한 대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